불가능하다.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관료주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한 저널리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말입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우리가 10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나는 더 이상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BC, CNN, 로이터, 전 세계 언론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통제도 명령도 보상도 없었지만 마치 마법처럼 수백 명의 시민들이 단 몇 분 만에 모여들었고 완벽한 질서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피어나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미래의 모습이다. 유럽의 석학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 이론이 틀렸다. 심지어 완벽한 시스템을 자부하던 일본의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완벽함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지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나 브룩스입니다. 예일대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한 32살의 평범한 미국 여성이에요. 버즈피드와 뉴욕타임스를 거쳐 지금은 타임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의 동아시아 특파원 생활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는 K-팝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덕후였어요. 학창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문화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일본 특파원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정말 신이 났어요. 드디어 아니메의 성지에 가는구나 하면서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시부야의 네온사인, 하라주쿠의 패션, 아키하바라의 하이테크한 분위기까지. 마치 사이버펑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도 일본의 완벽한 도시 이미지에 열광했어요. 하지만 SNS의 완벽한 피드처럼 표면적인 모습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2018년 서일본 폭우 때 현장 취재를 나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재난 상황인데도 모든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아시안 뉴스 투데이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청취자들도 저와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2019년 태풍 하기비스 때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현장에서 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는데 댓글들이 폭발적이었어요. 왜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요? 같은 반응이었죠. 도쿄올림픽 연기 과정은 제 일본 특파원 생활의 터닝포인트였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기만 했어요. 젊은 기자로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데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다 2022년 한국 특파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K-팝 팬이었던 저는 또 한 번 설렜죠. 하지만 처음에는 문화 충격도 컸어요. 거리는 시끄럽고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갔거든요. 인스타에 한국 생활을 올렸더니 팔로워들이 완벽한 일본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2022년 여름 집중호우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심이 침수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거예요. Z세대 청년들은 SNS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편의점 주인들은 수해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어요. 제가 찍은 현장 영상이 타임지 SNS에서 100만 뷰를 기록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광화문에 나가봤는데 거리는 온통 붉은 물결이었어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응원을 하는데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다 함께 쓰레기를 치우더라고요. 제 틱톡에 이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축구 문화죠.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코로나 대응에서도 한국은 달랐어요. MZ세대 사이에서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됐고 이들이 만든 스테이 스트롱 챌린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젊은 사장님들은 자발적으로 가게 문을 닫았고 배달 앱으로 빠르게 전환했죠. 이런 모습을 제 팟캐스트에서 다뤘는데 청취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최근에는 경제 위기 속 한국 청년들의 모습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불황 속에서도 스타트업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도전 정신이 대단해요. 얼마 전 한 청년 사업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더라고요. 6년간의 특파원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표면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은 마치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피드 같았지만 정작 위기에서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때론 거칠어 보여도 실제 상황에서는 놀라운 문제 해결력을 보여줬죠. 저는 이제 확신해요. 미래의 롤모델은 역동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이 될 거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목격한 첫 번째 충격은 2018년 서일본 폭우 현장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타임지 특파원으로서 첫 대형 재난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죠. 예일대 동아시아학 수업에서 배웠던 일본의 완벽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버즈피드에서 일할 때도 일본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여러 번 다뤘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공무원들은 두꺼운 매뉴얼만 들여다보며 책임을 회피했고 구조대원들은 상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동안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제가 촬영한 현장 영상을 SNS에 올렸더니 전 세계 팔로워들이 놀라더라고요. 이게 정말 일본이야? 로봇처럼 보여요. 왜 아무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2019년 태풍 하기비스 때는 더 큰 실망을 겪었어요. 예일대에서 배웠던 일본의 완벽한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대신 본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들과 수동적인 시민들 뿐이었죠. 한 피해 주민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날 밤 제 인스타그램에 관련 포스팅을 올렸더니 수많은 일본 청년들이 DM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해요. 그러다 찍히면 인생이 끝나요. 도쿄올림픽 연기 과정은 제게 결정적인 실망을 안겨줬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끝까지 올림픽 개최를 고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연기를 결정했죠. 뉴욕타임스에서 일할 때 보았던 신속한 의사결정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 팟캐스트 아시안 뉴스 투데이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실패라는 거였어요. 코로나 초기 대응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사태를 취재하면서 저는 일본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목격했어요. 승객들이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동안 관료들은 서류 작업에만 매달렸어요. 한 미국인 승객이 보낸 이메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느껴져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가장 큰 실망은 청년들의 무기력감이었어요. 시부야와 신주쿠에서 20대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이 이미 변화를 포기한 듯 했어요. 이의를 제기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튀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게 편해요라는 말들이 공통적이었죠. 버즈피드에서 다뤄봤던 전 세계 청년들의 열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일본의 디지털 문화는 제게 큰 충격을 줬어요. 제가 전문으로 하는 분야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젊은이들의 디지털 활용은 놀라울 정도로 소극적이었어요. SNS에서도 대부분 익명으로 활동하고 사회적 발언은 극도로 자제하더라고요. 팔로워 15만 명을 가진 제가 봐도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환경운동이나 젠더 이슈에서도 청년들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기후변화처럼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죠. 우리가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들렸어요. 제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일본 청년들의 체념적인 태도는 늘 가슴 아픈 화두가 됐어요. 3년간의 일본 특파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동경했던 일본의 모습은
어쩌면 표면적인 환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질서 뒤에 숨겨진 균열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의 실망감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탔던 기억이 나네요. 디지털 섹션 기자 출신인 제가 보기에 일본은 이상하게도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이 공존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입국 절차가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를 꼭 작성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공항에서 서울행 리무진을 탔는데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제 팟캐스트용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었어요. 첫인상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도쿄의 조용하고 정돈된 거리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카페에서도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도쿄의 카페는 조용하고 정적이었는데 서울의 카페는 달랐어요. 모두가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스타트업 구상부터 주식 투자, 유튜브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출근 첫날 한국 타임지 지국에서 받은 충격도 컸어요. 일본 지국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고집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은 태블릿으로 회의를 하고 클라우드로 자료를 공유하고 영상 편집까지 직접 하더라고요. 20대 인턴이 50대 선배 기자에게 디지털 툴 사용법을 알려주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SNS 문화예요. 일본에서는 대부분 익명 계정으로 활동하고 조심스러워했는데 한국의 MZ세대는 달랐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이는 것도 한국 팔로워들이에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위주의 사회인데 한국에서는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게 가능하더라고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 팟캐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 청취자들이 우리는 왜 이러지 못할까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메타버스나 NFT 같은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확연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기술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회로 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한 청년은 메타버스 스타트업을 창업해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디지털 문화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도 배달 앱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70대 할머니 상인도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더라고요. 일본의 경우 전통과 현대의 공존이 오히려 디지털화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디지털 혁신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미래지향적 문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요. 겉으로 보이는 무질서는 사실 빠른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죠. 부임 3개월 차에 쓴 제 칼럼 디지털 코어 웨어하우스 브리즈 이노베이션은 타임지 디지털 섹션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전 세계 독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일본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죠.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디지털 문화는 분명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를 전하는 특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적응이 시작되면서 저는 놀라운 모습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단합력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일본 특파원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었으니까요. 2022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이 물에 잠겼을 때가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도쿄 근교에서 태풍 피해를 취재할 때는 모든 게 매뉴얼대로만 움직였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공식적인 구조 요청이 있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강 인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다는 소식이 SNS에 올라왔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처 중학생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나눠주고 대학생들은 인근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다가 나눠주고 있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자원봉사자들의 구성이었어요. 서울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직장인, 학생, 주부, 어르신까지 세대도 직업도 모두 달랐어요.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중에 한 시청자가 이게 바로 한국의 우리 문화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근처 편의점 주인이 갑자기 가게 문을 닫더니 모든 생수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식집에서는 떡볶이와 라면을 끓여왔고 인근 호텔은 로비를 임시 대피소로 개방했죠. 제가 왜 이러시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한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실시간으로 이 모습을 제 팟캐스트에서 중계했는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일본 시청자들의 댓글이 인상적이었죠. 우리나라였다면 행정명령을 기다렸을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라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해 겨울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목격했어요. 갑작스러운 한파로 쪽방촌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이불 공장들이 재고를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나섰고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은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됐어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 돌려쓰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사서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자는 거였죠. 약국 앞에 줄을 서면서도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이런 단합력은 꼭 큰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좁은 골목 커브길에서 트럭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났는데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지나던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발걸음을 멈춘 학생들, 그리고 주변 가게 사장님들까지 모두가 달려와 물건을 함께 싣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냈어요. 누군가는 교통정리를 하고 누군가는 물건을 나르고 또 누군가는 다친 데 없냐고 운전자를 걱정하고 있었죠.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더 놀라웠던 건 도와준 시민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길을 가는 모습이었어요. 자랑스러워하거나 뽐내는 기색도 없이 말이죠. 또 한 번은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명동의 복잡한 거리에서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순간 거리는 멈췄어요. 근처에 있던 약사가 달려나왔고 간호사라고 밝힌 젊은 여성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누군가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누군가는 할머니가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우산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변 가게에서 물과 의자를 가져오고 음식점 주인이 달려나와 부채질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하고 있었죠.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더니 시청자들이 그게 바로 한국이죠라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 영상들을 제 SNS에 올렸더니 외국 팔로워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우리나라였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보험사를 기다렸을 거예요. 라는 댓글이 달렸죠. 한 일본 팔로워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이런 장면은 일상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청년들,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하는 시민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 청년 스타트업 대표를 인터뷰했는데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인의 단합력은 DNA에 있어요. 우리는 위기가 오면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이 말이 과장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쓴 타임지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대해 적었는데 놀라운 반응을 얻었어요. 전 세계 독자들이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능력에 찬사를 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라는 일본 독자들의 댓글이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닌 위기 속에서 발현되는 놀라운 단합력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 특파원 생활도 2년이 되어가네요. 되돌아보면 제가 일본에서 그토록 찾으려 했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여기 한국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해 보이는 질서 속에 숨겨진 한계와 때론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혁신의 차이를 이제는 분명하게 알 것 같아요. 일본에서의 3년과 한국에서의 2년은 제게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본의 매뉴얼 중심 문화는 안정적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반면 한국의 역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여도 놀라운 효율성과 창의성을 보여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결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화하는 상향식 혁신이 인상적이었죠. 예를 들어 K방역의 성공도 사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시작됐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예요. 일본이 아직도 팩스와 도장 문화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메타버스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제가 버즈피드에서 일할 때 꿈꿨던 미디어의 미래도 여기서 발견했어요. MZ세대들은 단순한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이자 사회 변화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SNS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하는 이 생태계의 특별한 점은 경쟁 속에서도 느껴지는 독특한 연대의식이에요. 스타트업들이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실패의 경험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도 주목할 만해요. 빨리빨리 문화가 때론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빠른 실험과 개선을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문화,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빠른 실패 아닐까요? 역동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때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스탠퍼드 대학의 퓨처 오브 아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동안 기사도 많이 쓰고 팟캐스트도 진행했지만 세계 최고의 석학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니까요. 하지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2년간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걸 느꼈어요.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비교가 아닌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연설의 핵심은 창조적 혼돈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혁신이 피어나는 한국만의 특별한 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시민의식, 문제 해결의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래 사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요.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는 특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화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수해 현장에서 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길거리에서 마주친 작은 친절들, 청년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더라고요. 연설 준비와 함께 비욘드 K컬처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기획하고 있어요. K-팝이나 K-드라마의 성공을 넘어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 해결 방식과 혁신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조명하고 싶거든요. 아시안 뉴스 투데이 팟캐스트를 통해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도 담을 예정이에요.
며칠 전 연설문 초안을 검토하던 일본 저널리스트 친구가 물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그 미래를 두려움 없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본 모든 순간들이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이제 곧 있을 컨퍼런스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 세계와 나누게 될 거예요. 물론 한국도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도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이 빛을 발할 거라 믿어요. 제 연설이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전 세계 청중들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